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은퇴식에서 제 아들은 제가 사주는데 도움을 준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어서서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들은 저조차도 그가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건배사는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40년간 일한 후 은퇴하고 있었고, 부서 사람들, 옛 동료들, 심지어 몇몇 지역 유지들까지 모두 아들 지훈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잔을 들고 제 수년간의 봉사에 감사하며 유산에 대한 따뜻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도 저희 집에서 다음 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때문이 아니라 방 안의 공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지훈의 팔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지만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발 속에 떨쳐낼 수 없는 무언가라도 있는 것처럼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건배사가 이어졌고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명언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 이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아직 문패에 있었지만 아들이 말하는 방식에서 저는 그가 이미 마음속 그림에서 저를 지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장, 그들만의 집, 제가 무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여성들, 60세가 넘은 미망인들,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법을 압니다. 우리는 수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고 사진 찍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백합 꽃다발을 받았고 심지어 어머니 은퇴를 축하드려요 라고 쓰인 새 현수막이 걸린 정원 창고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났을 때 저는 뒷정리를 돕기 위해 남았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출장 뷔페업체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종이컵을 줍고 접이식 의자를 쌓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쉬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구가 다 빠져나간 후 먼지가 내려앉기 전의 방처럼. 그날 저녁 늦게 손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의 미래 계획을 위해 아기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짐이라고 쓰인 반쯤 채워진 상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그 상자들을 쌌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자랑스러웠던 그 순간을 계속 되감았습니다. 마치 제가 놓아지는 것이 영광인 것처럼, 마치 옆으로 비켜서는 것이 제가 감사해야 할 일인 것처럼. 몸에 닿지도 않았는데 숨이 멎는 듯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해진 문장이었지만 닫히는 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분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여전히 일부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를 누군가 다시 쓰면서 당신의 이름이 빠진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신발을 신은 채로 지갑을 무릎에 얹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차고로 걸어가 차에 타서 떠났습니다. 백합은 부엌 조리대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인하지 않고 남쪽으로 운전했습니다. 길이 저를 위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손은 핸들 위에 굳건했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획도 하룻밤 묵을 가방도 없었고 오직 제 지갑, 반쯤 빈 보온병, 그리고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정오쯤 저는 강릉 외곽의 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키 큰 소나무들 뒤 가장 먼 곳에 주차했습니다. 자갈이 타이어 밑에서 버석거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차천장을 응시했습니다. 밖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산책시켰습니다. 아이 두어 명이 까마귀에게 과자를 던졌습니다. 제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삶은 평범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기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뇌는 여전히 말해진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너무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아래에는 무언가 최종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황혼이 질 무렵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속초를 지나 도로 표지판이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 양양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저는 그곳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모퉁이 땅에 둘러싼 베란다와 항상 손길이 필요한 굴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은퇴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해봄에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저는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등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유리는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지만 집은 끈기 있게 기다리는 오랜 친구처럼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저는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로 그 현관에 앉았습니다. 나무 바닥은 차가웠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 벽장에서 찾은 담요를 덮고 서재의 낡은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베개도 난방도 없이. 하지만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눈을 떴을 때 햇빛이 깨진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어 나무 바닥 위로 떨어졌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초창기부터 보관해온 스토브 위 주전자로 커피를 끓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먼지와 계피 냄새가 났습니다. 찬장에는 여전히 이가 빠진 머그잔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빛바랜 유성펜으로 남편의 이니셜이 쓰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서서 창밖으로 사과나무를 보았습니다. 사방으로 뻗은 가지들이 야생적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열매는 작고 짙은 붉은색이었고 일부는 이미 풀밭에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몰랐지만 다시는 투명인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양양의 집은 지훈이 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양에서의 세 번째 아침,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접이식 사다리가 제 무게에 삐걱거렸지만 저는 제가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올라가 본 적이 없었지만 남편과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낡은 이불 아래 금속 서류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불에서는 여전히 삼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혼인신고서, 80년대의 세금 보고서, 지훈을 아기 때 안고 있는 남편의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들, 그러고 나서 등기 및 유언장, 실라고 표시된 빨간색 폴더를 찾았습니다. 암이 그를 덮치기 전에 그가 놓아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에서 양양집의 원본 부동산 등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샀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명의를 수정하여
제 단독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명되고 공증되었으며 두꺼운 파란색 인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가 작성한 마지막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양양 집은 제 것으로 우리 것이나 지훈의 것이 아닌 제 것으로 남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아닌 적어도 무언가는 보호되었다는 조용한 알미였습니다. 남편은 이 집이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때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더럼 자산그룹이라고 라벨이 붙은 얇은 마닐라 봉투였습니다.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자 신용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체는 비슷했지만 저는 제 필체의 둥근 모양과 기울기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단정하고 너무 젊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페이지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쇄해둔 이메일 사본들을 찾았습니다. 재무 상담가로 기재된 제익이라는 남자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 메시지에서 지훈은 노인 건강 스타트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며 어머니의 주 거주지에서 추가 자본이 확보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른 이메일은 저로부터의 서명된 위임장을 포함한 서류 이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지훈은 제 서울 집을 담보로 자기 사업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사업. 그의 메시지의 다급한 어조로 보아 잘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것을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유언장, 위조된 서류들, 남편이 보관했던 연락처 목록. 거기에는 몇 년 전 춘천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변호사의 번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울 시간도 충격에 빠질 소용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제 집이 제가 동의하지 않은 빚의 담보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들을 새 바인더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라벨을 붙였습니다. 법률 검토. 아래층에서 식탁을 치우고 파일들을 펼치고 각 서류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플래시 드라이브에 백업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마치 증언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일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훈에게 복수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가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에 그랬던 공중보건 공무원처럼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사실 그 다음이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커피 한 잔을 따르고 양양집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류들이 조용한 전쟁터처럼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사본은 평평하게 놓여 있었고 그가 세상을 떠난 해에 제 공중보건팀에서 선물로 준 청진기 모양의 낡은 노쇠 문진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눈으로 그의 서명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에는 무언가 현실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저를 안정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저는 이선아 변호사가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제 부서의 조용한 인턴이었습니다. 똑똑했지만 자신감이 없었고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항상 메모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이미 퇴근했을 때 지역 백신 클리닉을 돕기 위해 늦게까지 남아있던 그녀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지만 최근 지역 기사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노인 학대 및 금융 착취 사건에서 고령 의뢰인들을 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법률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반대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로 기억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춘천에서 이 시간을 운전해 내려와 양양 외곽의 한 식당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부츠와 양모 코트를 입고 도착했고 그 메모장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그녀에게 커피를 따라주었지만 그녀는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위조된 등기 이전 서류, 담보 대출 서류,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모장을 덮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착오 사건이 아닙니다. 신탁 의무 위반, 노인 금융학대, 그리고 강원도법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검토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무료로 법적 속임수에 의해 지워지고 침묵을 강요당한 어머니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녀 자신의 할머니도 아들이 허락 없이 집을 판 후 요양원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필체로 표시된 마닐라 폴더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양양의 원본 부동산 등기 서류가 들어있는 제 이름만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창가의 작은 책상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수프를 데우고 그릇 2개를 놓았습니다. 그 리듬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에게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더 작고 견고한 가족에게 우연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하룻밤을 묵었고 소파베드에서 잠을 잤으며 그녀의 노트북은 옆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제게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기존의 모든 위임장 철회, 양양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유권 확인 소송 제기, 모든 미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소 가능 신탁 고려, 지훈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 감사 준비,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까지 배웅하고 그녀가 떠난 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공기에서는 차가운 소나무와 녹는 서리 냄새가 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페이지는 분홍색 포스트잇이부터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보지 않기를 바랐던 것을 보셨으니까요. 그 문장에는 화려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명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며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블라인드를 열고 거실로 빛을 들였습니다. 양양의 하늘은 아직 반쯤 잠들어 있었고 안개와 부드러운 회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몇 주 만에 가장 정신이 맑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약간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선아 씨의 체크리스트를 다시 보았습니다. 각 항목이 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사다리의 한 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단계는 지훈이 위조한 위임장을 철회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본 서류, 출생증명서, 신분증, 혼인증명서, 남편의 사망증명서,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제게 쓴 그 편지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낡은 요리책 안에 딸기잼과 막걸리, 파이 레시피 사이에 접어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모아 빨간색 플라스틱 파일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라벨을 인쇄했습니다. 검은색 마커로 이혜인 새로운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그 후 시내로 운전해 가서 고무와 골판지 냄새가 나는 문구점에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폴더, 형광펜, 3가지 색상의 포스트잇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제 제 임시 사무실이 된 손님방 바닥에 앉아 모든 서류를 분류했습니다. 한 폴더에는 양양집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지훈의 거래에 대한 것, 하나는 법률 서신에 대한 것, 그리고 4번째, 아직 거의 비어있는 것은 미래계획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아 씨는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법률 서식이 담긴 상자와 너무 달지만 위안이 된다고 말한 라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서명해야 하는지 보여주었고 각 서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고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펜은 공중에서 구두점처럼 구절 사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온라인 포털을 통해 철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양집을 제 이름으로만 된 거주, 신탁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병에 걸리거나 무능력해지더라도 아무도 제 명시적인 지시 없이는 그것을 주장하거나 옮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보냈습니다. 공중보건 클리닉, 교육운동,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정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군청 기록의 응답을 기다려야 했고, 오래된 부동산 등기 서류를 검토해야 했고, 심지어 등기부 조사를 주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행위, 제 것이고 저만의 것인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혁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급진적이었습니다. 밤에는 차를 끓이고 부엌 식탁에 앉아 선아 씨가 책상에서 타자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키보드 소리는 남편이 노란색 메모지에 의료 기록을 휘갈겨 쓰던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고개를 들어 조항이나 마감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래계획이라고 표시된 폴더를 멍하니 쳐다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항목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쓰인 단 하나의 포스트잇.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원, 작은 휴양지, 어쩌면 저와 같은 여성들을 위한 무언가, 한때 친절만으로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성들을 위한 주말까지 거주 신탁은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양양집은 보호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출 서류들이 수리되었습니다. 선아 씨는 법원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식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폴더가 닫히는 부드러운 지퍼 소리와 무언가가 되돌아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자아감이었습니다. 저는 빨간 폴더를 강원도 야생화와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에 대한 2권의 책 사이 선반에 다시 꽂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알았고 맨 위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주가 끝날 무렵 양양의 집은 더 이상 임시방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방의 창문을 열었고 잊힌 구석들을 닦았고 심지어 남편이 뒷 베란다에 걸어두었던 낡은 풍경도 찾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는지 그것이 다시 울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침에 저는 맨발로 나무 바닥을 쓸었고 햇빛이 발목 주위에 고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서두름 없이 그저 긴장감 있는 움직임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을 기본 품목으로 채웠습니다. 차, 밀가루, 귀리, 땅콩버터.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어깨에 스웨터를 걸치고 햇빛이 드는 방에 앉아 몇 년 동안 버려두었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월요일 앞마당에 무성한 로즈마리를 다듬고 있을 때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단 3단어. 괜찮으세요? 구두점도 설명도 없이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전지가위, 손바닥에는 수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든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읽었고 지훈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연락해왔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듣지 않으려 애쓰는 속삭임처럼 창문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에서의 침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발표했을 때 수진이 어떻게 신발을 내려다보았는지, 그녀의 어깨가 어떻게 말하고 싶지만 삼켜버린 듯 움찔했는지, 어쩌면 그녀는 항의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머릿속으로 연습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지도. 저는 그녀의 침묵을 변명할 수 없었지만 그 무게를 상상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이번에는 선아 씨에게서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신탁 이전 서류를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양양 집은 이제 보호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법률 구조 클리닉의 친구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노인 금융학대를 겪는 고령 여성들을 위한 자료를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언젠가 그들과 이야기해 볼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현명한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믿어준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복도 벽장에서 먼지 쌓인 라디오를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잡음이 사라지고 음악이 방을 채울 때까지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오래된 재즈 방송국, 부드러운 금관 악기, 낮은 피아노. 저는 냄비에 렌틸콩과 당근을 젓고 음표들이 벽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해가 나무 뒤로 낮게 기울어질 때 현관 계단에 앉았습니다. 나무 베란다를 가로지르는 빛의 변화, 길고 조용한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도록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저처럼 기억이 아니라 존재로 채워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양양에서는 봄이 부드럽게 왔습니다. 공기는 매서움을 잃고 땅은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에서는 축축한 나무 껍질과 이른 꽃봉오리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이곳을 산 첫 해에 심었던 일본 단풍나무에 작은 싹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 둘의 경력과 대부분의 논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오랜 친구처럼 조용하지만 가득 찬 가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더 자주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시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일상생활 아래 맴도는 종류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작고 자주 아팠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교대 근무를 2배로 하고 집에 와서 그의 숨소리를 확인하던 방식, 그의 흡입기를 사기 위해 커피를 거르던 아침들, 시기가 맞지 않아서 혹은 더 솔직하게는 그가 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의학연구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그의 스타트업 자금을 대기 위해 저축을 제한하고 첫 투자자들이 빠졌을 때 2차 담보대출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훈은 결코 잔인하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그럴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랬습니다. 몇 번이고
그때는 결코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졌으면 했던 그런 종류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집에 앉아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 위로 뻗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대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소진될 자원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저는 복도 벽장으로 걸어가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년간의 영수증, 대출 보증서, 보험 서식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작은 모퉁이에 제 이름이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제 서명은 너무나 많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 시설에 조용히 짜여 보이지 않고 필요하며 잊혀진 채로 카드들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몇 년에 걸쳐 쓴 손편지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몰랐을 때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찾은 마지막 것은 그가 앱을 출시한 해의 것이었습니다. 차갑게 타자로 쳐져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곧 수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이 라벤더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를 이불 아래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깜빡이며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고 졸렸습니다. 조용한 것의 대가는 아무도 당신이 사라지는 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배경 속으로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지탱하는 윤곽선이 됩니다. 하지만 제 창밖의 저 나무는 수년에 걸쳐 너무나 여러 번 가지치기를 당했습니다. 잘리고 모양이 잡히고 길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자랐습니다. 기쁘게 하거나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날 밤 저는 공책을 꺼내 목록을 썼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일에 대한 각 줄은 씨앗이었고 각 기억은 뿌리였습니다. 이 집은 후회 이상의 것을 담을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이름 붙이는 법을 배우는 한 여성을 담을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지막 빨래를 개고 두 번째 커피를 따르고 난 직후에 떠올랐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집은 조용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세금 계산서와 연하장을 쓰던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류할 청구서도 우표를 붙일 봉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제 노트북 그리고 제가 남겨야 할 말에 대한 명확한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빈 메시지를 열고 타자를 쳤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으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맺은 말도 설명도 없이 그저 그 한 문장 날카롭고 간결하게 도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제가 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묵은 그 자체의 볼륨이 있었고 그 한 줄은 어떤 항의의 문단보다도 그에게 더 오래 울릴 것이었습니다. 전송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듯한 숨을 쉬었습니다. 따끔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깨웠습니다. 선아 씨는 그날 오후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최종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탁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양양의 집은 이제 제 이름으로만 보호되었고 그녀가 거주 신탁이라고 부르는 압류나 조작에 대해 철통 같은 곳에 놓였습니다. 그녀는 덧붙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 말은 제 손에 따뜻한 돌처럼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아 씨는 제가 몇 주 전 조용히 요청했던 두 번째 신탁 설정도 마쳤습니다. 그것은 할로우 실향 노인 재단이라고 불릴 것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구체적인 시작. 저처럼 집에서 쫓겨나고 종종 예고 없이 보통은 구제책 없이
사고가 아닌 계획에 의해 지워진 고령 여성들을 지원하는데 전념하는 기금이었습니다. 초기 자본은 제 옛 저축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지훈의 계략에 손대지 않은 유산에서 남은 것이었습니다. 수백만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긴급 이주 지원, 단기 법률 구조, 그리고 갑자기 자신들이 지은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된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집 목록. 선아 씨는 그것이 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복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대한 것이었고 저에게 일어난 일이 눈에 띄지 않거나 배우지 않은 채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밖으로 나가 뒷마당의 나무줄기에 손을 댔습니다. 나무 껍질은 시원하고 질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안부엌 조리대 위에는 인쇄된 신탁 서류들이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명할 것은 없지만 되찾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보이지 않았던 제가.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각들을 모아 내구성 있는 무언가를, 자신의 이름이 붙은 무언가를, 다른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낮게 기울어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을 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제 가치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잉크로, 법으로, 유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화요일, 정오가 막 지났을 때 밖에서 자갈 위로 타이어가 버석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고개를 들어 배달이거나 어쩌면 선아 씨가 서류를 가져다 주는 것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차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치 그것조차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몇 년 만에 보지 못했던 망설임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도, 손에 든 클립보드나 노트북도 없이 그저 그가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시 소년처럼 공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던 밤에 입었던 바로 그 카디건에 쌓여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얇아지고 팔꿈치가 늘어났지만 저는 그것이 저에게 움직임을 상기시켜주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지훈이 계단으로 다가와 멈춰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안부나 여쭐까 해서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조용했지만 여전히 그 어조와 가정의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찾아온 행위 자체가 호의로 보여야 한다는 듯이. 저는 한 번, 그리고 다시 차분하고 꾸준하게, 화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더 이상 작지 않게 흔들렸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안부를 여쭐 곳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이것이 그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압력이 오면 접히던 사람, 그가 건네는 것에 조용히 서명하던 사람. 그는 마치 제가 그 없이 어떻게 무언가를 재건했는지, 어떻게 제가 운전할 뿐만 아니라 뿌리내린 채로 살아남았는지 알아내려는 듯 제 뒤의 집을 보았습니다. 내 이메일 받았지? 제가 덧붙였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간은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로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과 저의 선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그가 차 안에서 연습했을 연설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에게 말을 빚지지 않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는 거기서 한두 박자 더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도 높아진 목소리도 없이 그저 다시 멀어지는 자갈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공기가 다시 안정될 때까지, 고요함이 다시 제 것이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만족감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움찔하지 않았다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제 발밑의 땅이 더 이상 그가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암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차를 끓이고 고요함과 함께 앉았습니다.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 이후 처음으로 가슴의 무게감도 마음에 남는 의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확신만이 저는 제 자신에게로 돌아왔고 머물 것이라는. 지훈이 말없이 양양을 떠난 지 사흘 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메일도 타자로 친 문서도 아닌 가장자리가 약간 떨리는 단정한 필체의 진짜 편지였습니다. 발신 주소 없이 단지 이혜인 귀하라고만 되어 있었지만 소인은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필체를 알았습니다. 생일 카드, 식료품 목록, 우리 모두가 아직 하나를 공유하던 시절 냉장고의 포스트잇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열었습니다. 종이는 크림색이었고 옅은 꽃무늬 테두리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문구 세트에서 파는 종류였습니다. 잉크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어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혜인 어머님, 이 편지를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께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서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차보다 이 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지훈 씨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빨리 그것들을 밀어붙였는지, 모든 가족 저녁 식사에서 어떻게 어머님 말씀을 가로막았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한 결정처럼 꾸몄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았고 편지는 손에서 약간 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종이 가장자리를 비추어 잉크가 막 쓴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님은 결코 짐이 아니셨습니다. 결코 방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집을 집처럼 느끼게 해준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지훈 씨가 우리 둘을 대신에 말하게 두기 시작했을 때 제 자신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문장 사이사이에 울다가 멈춘 것처럼 말들이 느려졌습니다. 용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머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한 짓을 보았고 제가 어머님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제 손은 가만히 있었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가장 위험 있는 여성이십니다. 남편분도 아셨고 저도 압니다. 그저 중요할 때 무언가 말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명 없이 그저 공감만이, 마치 그녀가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거나 어쩌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처럼. 저는 편지를 한 번, 그리고 다시 접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작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제가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게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 같은. 수지는 결코 잔인하지 않았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침묵은 거친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편지를 찢지 않았습니다.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수진이라고 간단히 라벨이 붙은 마닐라 폴더 안에 넣었습니다. 법률 서류 아래, 신탁 서류 뒤, 제 책상 맨 아래 선반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중심에 속하지 않지만 여전히 보관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낡은 단풍나무가 방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던 바로 그 창가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분노가 아니라 임무에 의해 천천히 무시당하고 관리되고 옆으로 밀려난 제가 알던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편지를 썼던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구원을 구하지 않고 인정을 제안했던 편지들을.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뒤척이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래전에 말해줬어야 할 것을 마침내 누군가 말하는 메아리를.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선아 씨는 그녀의 사무실 긴 오크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서류 더미가 정밀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높은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스며들어 마룻바닥 위먼지 소용돌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잉크와 삼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방은 도서관이나 법정, 혹은 둘 다의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녀가 할로우 실향 노인 재단이라고 라벨을 붙인 폴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단은 이제 진짜였습니다. 자체 연방 세금 아이디, 안전한 신탁, 그리고 3페이지에 걸쳐 신중하게 새겨진 사명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0세 이상의 여성들,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쫓겨나거나 재정적으로 조작당한 여성들을 위해 법률 옹호, 긴급 주거 추천, 교육 워크숍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설립자 및 의장 아래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쫓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균열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선아 씨가 한 페이지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서명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재단이 활성화됩니다. 어머님께서 법적 관리인이 되시는 겁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것의 무게는 평범했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퇴식에서의 지훈의 목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이제 저희도 저희 집에서 다음 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 방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모두가 그것을 달콤하고 심지어 관대한 것으로 넘겨버렸던 방식. 아무도 그것이 저를 어디에 남겨두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저를 어디에 남겨두었는지 알았습니다. 여기에, 이 방에 지워진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손으로 다시 쓰여진 채로 저는 한 줄, 그 다음 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서명했습니다. 선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말을 하지는 못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지막 행위를 하죠. 그게 더 나은 부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서명 아래에는 우리가 함께 작업했던 짧은 문단, 일종의 헌정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워졌다가 더 조용히 일어선 여성들을 기리며 저는 선아 씨에게 사본을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깨끗한 폴더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죽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퍼레이드도, 보도자료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낮고 꾸준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이었습니다. 재산이나 종이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이름, 제 자신의 선택, 제 자신의 과거에 대한. 남편이 좋아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소음 없는 행동을 믿었습니다. 밖으로 나섰을 때
바람이 약간 일었습니다. 비와 신선한 흙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겨울이 환영받지 못한 채 머물렀더라도 봄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때 혼인신고서와 남편의 유언장을 보관했던 바로 그 선반에 폴더를 놓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의 유물이 아니라 제가 되찾은 것의 기록으로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불을 끄고 양양집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조용한지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은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형성한 무언가처럼, 이제 제 이름에 응답하는 무언가처럼. 베란다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낡은 레이스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조용한 초대장처럼 나무 판자 위로 뻗어 나갔습니다. 저는 차와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낡은 책을 가져 나왔습니다. 공기는 라일락과 축축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종류의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지난달의 난간을 직접 다시 칠했습니다. 부드러운 회색 톤은 중립적이고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제 삶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처럼. 저는 앉았습니다. 의자는 남편이 아직 있을 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 무게에 삐걱거렸습니다. 극적인 것은 없었고 그저 여전히 지탱해주는 무언가의 편안함 뿐이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이후로 3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여전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약간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파티날 밤 지훈 옆에 서 있던 방식처럼. 그녀는 용서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이해만을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가 한 짓을 알았지만 침묵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침묵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액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조용한 증거라고 라벨이 붙은 빨간 폴더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단 서류 옆 선반에 다시 놓았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둘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만 있었습니다. 베란다 밖에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몇몇 나무잎이 돌길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쇼를 어깨에 더 단단히 둘렀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제 집은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제 침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방문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현관계단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다시 초대받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조용히 당신의 이름, 당신의 자리, 혹은 당신의 가치를 지웠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침묵이 항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평화 속에서 재건하는 것이 배신 속에서 빼앗긴 것보다 더 강력해집니다. 말해주세요. 조용한 결정에서 힘을 찾거나 그들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되찾은 적이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속삭일 때조차도 중요합니다.